아깝죠, 사실. 뭔가 하다못해 뭐 초음속 요격기의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리고 딴 거 떠나서 저렇게 생긴 물건이 이륙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보고 싶어요, 전 진짜. 정말 요즘 비행기 중에 저런 거 없잖아요. 지난 시간 비운의 전차 MBT-70 소개해드렸죠? 사실 이렇게 망한 무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조금 더 준비해봤습니다.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쪽박 찬 무기 두 번째. 땅에서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실패하고 가보겠습니다. XF108 레이피어와 XB-70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를 혼란스러운 시기에 수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냉전 시대가 바로 그런 시기였죠. XF108 레이피어와 XB-70 발키리 프로젝트,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XB-70 발키리는 고고도에서 초음속으로 침투해서 소련의 방공망을 돌파해서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고 빠르게 폭격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폭격기입니다. 적의 방공망을 피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냅다 도망가야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1950년대에 무려 마하 3의 속도로, 소리의 3배의 속도로 대서양을 논스톱 횡단할 수 있는 폭격기를 만들라라는 뭐 이런 미친 오더가 다 있어 싶은 오더가 들어오고 1964년 이 미친 오더를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노스 아메리칸 항공이 실현을 합니다. 진짜 만들었어요. 미쳤어. 왜냐면은 1950년대면은 초음속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초음속 처음 돌파한 게 40년대 후반이고 그 다음에 초음속 제트기가 나온 게 몇 년 안 되던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하 3으로 대서양을 건너는 걸 만들라? 미쳤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받아 솔직히 요구를 낸 쪽이나 개발한 쪽이나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고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근데 됐네. 스펙 한번 짚어볼까요? 전폭 32m, 전장 60m, 강력한 엔진 6발을 장착하고 25,000m의 고도를 마하 3의 초속으로 날아 무려 22톤의 통상폭탄 및 핵무기 투하가 가능했습니다. 저번에 SR-71 소개해드렸죠? 그것도 마하 3의 속도로 정말 멀리까지 날아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SR-71은 정찰기예요. 이거는 폭탄까지 실은 폭격기입니다. 참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거대 초음속 광란의 폭격기였는데요. 이 발키리 그러니까 뭘 또 밝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발키리, 그러니까 바이킹 신화에 나오는 싸움의 여신입니다. 정말 용맹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별명이고 아마 영화 토르를 보신 분들이면 좀 아마 대충 이해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쨌든 디자인이나 별명이나 정말 보통이 아닌 정말 대단한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발키리를 호위할 요격기가 필요했는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요격기는 택도 없네요. 이 폭격기의 스펙이 워낙 넘사벽이라 그에 맞는 넘사벽 요격기 및 호위 전투기의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XF108 레이피어입니다. 이것도 노스 아메리칸 항공에서 제작했는데 그래서 두 항공기의 모양이 비슷하죠. 기체 스펙이 이렇습니다. 기체 크기가 30m, 그래서 마하 3으로 비행해서 1800km 밖의 적 폭격기를 요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 발키리 폭격기의 호위 임무뿐이 아니라 만약 전쟁이 발발해서 소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래서 본토 방어용 초장거리 고속 요격기로도 쓸 수 있는 레이피어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피어는 실물 크기 모형 한 대 제작으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날아가는 물건 만들지도 못했어요. 발키리는 비행이 가능한 시제품 2대를 만들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이때 소련의 주력 핵 투발 수단이 ICBM, 즉 대륙간 탄도탄으로 교체됐습니다. 미사일 날라오는데 그거 뭐 전투기 모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 요격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버립니다. 또 이제 저공 침투 기술이 발전하니까 고공으로 빨리 날아갈 폭격기가 그다지 필요가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발키리는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 이 세상은 다 돈이에요. 개발비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당시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군 예산 감축 명령을 내리는 등 이제 레이피어와 발키리는 세트 상품으로 기획돼서 세트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는 것도 세트고 가는 것도 세트고 참 서글프네요.
이 비행기들도 이제 보면 조종사들의 어떤 복장이나 기구 같은 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완전히 우주복이죠. 이거는 올라가는 고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거의 U2도 그렇고 거의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야지 버티니까. 그리고 또 탈출도 보통은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젝션 시트 탈출 좌석이라고 조종사가 좌석에 앉는 채로 튀어나가잖아요. 이거는 좌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조종사에 캡슐이 있어가지고 캡슐 째려 날아갑니다. 왜냐? 마하 3으로 날아가다가 다 드러난 채로 의자 째려 날아간다고 생각해서요. 죽어요. 탈출을 하다가 그냥 죽어요. 낙하산 펴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로 튀어나와서 그래서 그 캡슐이 낙하산에 매달려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좀 서글픈 게 부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시험 비행도 하고 그랬는데 그중 한 대가 1966년에 여러 대의 다른 전투기하고 비행을 해요. 왜냐? 이게 하필은 홍보사진용이에요. 제트 엔진 제작 메이커에서 여기 쓰인 엔진이 우리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 엔진을 딴 다른 전투기들하고 같이 나는 장면을 찍고 싶다. 홍보용으로. 그래가지고 시범 비행을 한 거거든요. 여러 대가. 근데 문제는 워낙 큰 물건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기류나 이런 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거에 전투기 한 대가 휘말려가지고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발키는 추락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한 기도 결국 1972년에 시험 기체로조차도 퇴역을 해서 지금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있는 미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얘들이 만들어졌더라면 예.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운용 중에도 존재가치 의문을 많이 품다가 단기간에 퇴역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름값만으로도 아마 허리가 휘어졌을 거고 시대가 또 미사일 시대가 되니까 굳이 이렇게 비싼 폭격기가 필요하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B-52 같이 뭐 베트남에 그냥 폭탄 막 뿔을 떨구고 이렇게 쓸 일은 없거든요. 쓸모가 애매해요. 유지비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당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굳이 같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문도 들 거고. 글쎄요, 이게 쉽게 얘기하기 힘든 게 여기 쓰인 기술들이 결국은 다 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계승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자면은 60년대에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유인 로켓 비행인 X-15라든가 이런 것도 그 기술이 들어갔고 또 지금 꾸준히 초음속 요격기 개발에 대한 얘기가 2000일 때쯤 되면 프로젝트가 나왔다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 XB-70을 개발한 노하우가 없었으면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폭격기를 초음속으로 비행시킬 수 있는 기술이면은 여객기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최고를 추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늘 시대의 요구와 시대의 수준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B-70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달성을 했지만 결국 이 시대의 목적이라는 게 다른 방법으로 달성이 되니까 순식간에 팽당했거든요. ICBM 나오니까 굳이 폭격기를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무기체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의 요구와 가성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깝죠, 사실. 뭔가 하다못해 뭐 초음속 요격기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리고 딴 거 떠나서 저렇게 생긴 물건이 이륙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보고 싶어요, 전 진짜. 여러분들은 임진왜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실제 임진왜란에 대한 우리 예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라마틱한 부분만 보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꽤 많습니다. 임진왜란은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전으로 일어났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순상밀도 임진왜란 기대해주세요.